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의 연미정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제강점기 30년대 파트고요. 우리 이 30년대 파트는 30년대 초반기의 상황하고 후반기의 상황을 조금 구분하셔서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30년대를 민족말살 통치기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세부적으로 구분하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조금 알려드리는 기점을 잡아가지고 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민족말살 통치와 총동원체제 이렇게 보셨는데, 자, 일제는 당시 이제 세계 대공황 1929년에 이 세계 대공황으로 입은 경제적인 타격을 타개하기 위해서요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미국으로부터 출발하게 된 저 세계 대공황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 이런 것들이 막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 수요가 사실은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데 공급 자체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장, 말하자면 공산품들은 계속해서 찍어내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배출해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경제 공황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요, 뉴딜 정책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뭐 댐을 건설한다든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하게 됩니다. 뭐 프랑스를 비롯한 이런 유럽 같은 경우는요, 블록 경제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배출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 국가에서 배출하지 못하는 것들을 블록 경제를 맺은 다른 나라에다가 물건을 팔아 넘기고요. 뭐 다른 나라 역시 그 지역에서 넘쳐나는 것들을 또다시 블록을 맺은 다른 나라에게 넘기는 형태로 이 대공황을 극복을 하게 되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식민지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디다가 이렇게 배출해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들은 전쟁을 통해서 군수물자 같은 것들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물품을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식민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주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요.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쭉 대륙 침략을 강행을 하고 1941년에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면서 우리의 이제 말하자면 국제 정세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조선인에 대한 물적, 인적 자원 수탈을 정당화해서 한반도를 대륙 침략 전쟁의 병참기지로 운영을 하고자 민족말살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민족말살 정책, 요게 바로 뭐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침략 전쟁을 하기 위한, 대륙 침략 전쟁을 하기 위한 병참기지화, 바로 요 목적 때문에 민족말살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된 거예요. 전쟁에 동원을 시키려면 더 이상 어떤 일본인과 조선인에 대한 차별로는 저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너희 조선인도 똑같이 한국의 신민이다. 일본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 일본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정책을 펼쳤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한번 볼게요. 자, 한국 신민화 정책이다, 동화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내선일체, 일본하고 조선은 하나다. 밑에 보시면 일선동조론 똑같은 얘기예요. 일본과 조선의 조상은 동일하다. 이렇게 선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전에 차별화됐던 정책을 오히려 마치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이에요. 자, 여기서 가지고 있는 뜻은 여러분 민족 말살. 그래서 우리가 뭐 조선 민족을 말살시킨다 이런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조선의 민족성을 말살시켜서요 일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을 위해서 싸워라. 너희도 일본인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똑같이 한국의 신민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정책을 쓴 거죠. 자, 그래서 조선인에게 신사참배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신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이렇게 암송하게 하고요. 이거는 말하자면은 일본의 어떤 그 민간신앙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가가지고 늘 이렇게 참배하게끔 하고요. 뭐 우리가 뭐 야스쿠니 신사참배 뭐 이런 이야기 항상 이렇게 좀 이슈화되고 논란이 되는데 이 신사참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시면 이 전쟁을 일으킨 전쟁의 전범들의 어떤 그런 것들까지 같이 이렇게 모셔놔가지고 그게 이제 겹쳐지면서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신사참배는. 자, 그다음에 한국신민서사 암송, 그 다음에 궁성여배.
궁성을 향해서, 천황이 있는 이 궁성을 향해서 늘 절을 하게 하는 이런 행동들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또 소학교의 명칭을 어떻게 국민학교로서 계칭을 하는 이런 행동에서 황국시민의 학교다. 이게 국민학교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는 모습을 보이고요. 또 조선 민사령을 개정해서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버리는 창씨 계명을 또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저 창씨 계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성 뭐 일본식으로 다 그냥 갈아엎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우리 뭐 이름 이렇게 지을 때 굉장히 이렇게 고심을 하고 뭐 장명소에 가기도 하고 우리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고심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름들을 전부 다 일본식으로 저렇게 바꾸고 근데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학교 뭐 입학을 할 수 없다든지 취직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식의 불이익을 갖다가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절해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던 조선인들이 많았고요. 또 뭐 역시나 뭐 안 하겠다, 못 하겠다라고 해서 뭐 사망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자, 제3차 조선 교육령이 반포가 되는데 조선어를 어떻게 가냐? 수의 과목, 선택 과목으로 다 지정을 하게 돼요. 그럼 저렇게 선택 과목을 지정을 하게 되면 저거 선택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겠죠.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4차 교육령, 조선 교육령을 반포해서 조선어, 조선사 교육 같은 것들 금지하게 되는 거. 더 극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30년으로 가게 되면. 1940년대 신문을 폐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일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우리말 신문을 폐간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20년대 문화통치 시기 때는 일부 언론, 출판 이런 것들 자유롭게 허용을 했어요. 물론 검열, 삭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지만 자 근데 이 시기에 와서는 아예 이런 신문들 전부 폐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 총력운동이라고 해서 국민총력조선연맹을 통해서 일본어를 계속해서 쓰게 하고요. 또 창씨개명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운동들을 계속해서 생활 전반을 통제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36년에 보이는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사상범이에요. 독립운동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요. 더 나아가서 41년이 되게 되면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방구금령. 그러니까 조선인들 중에 일부는 어떤 저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사상범 보호관찰령이라면 얘는 미리 그 사전에 그걸 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말하자면은 계속해서 이 독립운동가들을 언제든지 사상범으로다가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법 같은 것들을 제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경제수탈인데요. 세계 대공황,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이루어지면서 당연히 이 경제 수탈도 더욱더 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륙 침략을 강행한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어디에서? 한반도에서 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공업 원료를 수탈하기 위해서요.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체제 자체를, 경제 체제 자체를 완전히 바꿔요. 어떻게 하느냐? 남부 같은 경우는 지방의 면화 재배를 거기에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면직물 공업 육성 이런 것들 하고요. 북부 같은 경우는 지방에다가 양사육, 그래서 모직물 공업 육성.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우리 경제 체제를 일본의 상황에 맞게끔, 일본의 대륙 침략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상황을 바꾸고요. 또 식민지 공업화 정책, 군수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한반도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군수 산업 같은 것들을 육성을 하게 됩니다. 오로지 일본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농촌진흥운동인데요. 요거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자, 얘는 세계 대공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이 되면서 이 몰락 농민이 증가하고 소작쟁이가 점차적으로 심화돼요. 소작쟁이가 심화된다는 거는 어떤 소작료에 대한 어떤 불만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또 당시 20년대 무렵에 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어요. 러시아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그게 20년대 무렵에 어떤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시기 때 농촌으로 사회주의가 확산이 되면서 소작쟁이는 더욱더 급진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20년대까지만 해도 어떤 농민운동이라고 하면 소작료를 낮춰달라 뭐 이런 정도 조건인데 이게 30년대를 넘어가게 되면 사회주의와 만나게 되면서 더욱더 이 농민운동이 세져요. 세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소작쟁이가 급진되면서 일본에 대한 어떤 항일운동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일시적인 거예요. 미봉책이죠. 이러한 소작쟁이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일제는 조선 소작 조정령을 32년에 내리고 조선 농지령을 제정해가지고 뭐 소작료를 일부 낮춰주겠다, 또는 너희 소작농들을 괴롭히는 중간 관리자, 마름의 횡포 이런 것들을 조금 무마시켜주겠다, 제약을 걸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들을 제정을 하게 되면서 농민의 불만을 무마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정신운동을 전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더욱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정신운동 같은 것들을 처음에 이제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회주의, 얘네들 그 농민으로부터 비롯되는 이런 독립운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운동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농촌에 대한 수탈과 통제, 이거 더 심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한 회유책에 불과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고요. 자, 1930년대 후반 상황,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됐다. 여러분 요거는요, 연도까지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8년 이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이 조금, 이 38년 이후에는 이제 37년에 보시면 중일전쟁이 터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국가총동원령이 내려지게 되면서 전쟁에 필요한 인적, 사람이죠, 물적, 여러 가지 자원들, 이런 것들을 수탈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 수행에 이거를 적합하게 쓰기 위해서 국가 총동원령을 내렸다는 거야. 이게 말하자면 이제 전형적인 병참 기지화 정책이다. 우리를 전쟁에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기지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 운용을 시켰다는 거죠.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산미증식계획이 재개된다라고 나왔어요. 우리 이 산미증식계획은 언제 봤냐면 20년대 봤단 말이에요. 문화통치 시기 때. 그래서 쌀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출해서 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 시기에 오게 되면 중단됐던 산미증식계획이 다시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쟁 수행하기 위해서, 뭘 확보하기 위해서?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 차원에서 다시 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공출제도를 실시한다라고 했어요. 국가 차원에서 군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 공출제를 실시하게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군량미를 국가가 통제하게 되면서 이걸 이제 나중에는 통제하고 또 식량을 일부 또 배급하는 이런 형태들을 볼 수도 있고요. 전쟁 물자가 더욱 부족해지자 농기구와 녹그릇 등 금속 제품까지 공출을 하게 된다. 다 마찬가지. 완전 물적 수탈이죠. 보시면 뭐 심지어 농기구, 녹그릇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숟가락, 숟가락, 젓가락,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종, 문고리 이런 거 다 가지고 가서 뭐 할까요? 무기 만들려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식량 통제, 식량 소비를 규제하기 위하여 식량 배급제를 실시한다. 공출제, 배급제, 이게 전형적인 이제 국가 총동원법이 내려지고 난 어떤 그 일본의 이 전쟁통에 이루어지는 수탈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시복장을 강요한다. 남자는 국민복, 여자는요. 원래 이제 그 전에 우리 조선의 여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저고리에 검정색, 흰색 저고리에 검정색 치마 뭐 이런 것도 입고 다녔는데, 이 시기에 오게 되면 몸빼 바지를 입도록 한대요. 뭐라도, 뭐 물건이라도 하나, 뭔가 돌이라도 하나 나르게끔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몸빼 바지도 이 시기에 30년대 후반에 보여지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자, 인적 수탈입니다. 징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징용이 있어요. 징병제, 징용제. 병사로 끌고 가는 거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인력을 동원시키는 거죠. 자, 징병은 보면 지원병제부터 출발해서요. 학도 지원병제. 학생들이 교복 입는 거 대신에 총 칼을 들고 나서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학생들이 뭐 얼마나 싸움을 하기 위한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일본을 대신해서 총알바지, 조금 더 과격하게는 그런 형태로 나갔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징병제, 44년이 되면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병사로. 자, 징용이에요. 국민징용령을 제정을 해서요. 공사, 광산 등의 이렇게 인력이 필요한 곳에 막 동원이 됐던 거고, 심지어 여성들 역시 여자정신 근로령을 제정을 해서요. 조선인 여성들을 군수공장에 동원하거나, 또는 군수공장에 동원하러 뭐 간다, 뭐 공장에 가서 일을 시키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어떤 그런 위안부로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초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적 수탈이죠.
그러면 우리가 30년대 상황, 30년대 우리의 그 독립운동사, 요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0년대에서 40년대까지 가는 무장투쟁운동, 요걸 좀 살펴볼 텐데, 자, 우리가 20년대는 개별투쟁으로서 활약했던 대표적인 단체가 김원봉이 조직한 이 의열단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30년대 활약했던 조직 단체는 뭐냐면 한인애국단이에요. 한인애국단. 자, 이 한인애국단 누가? 자, 김구가. 이 김구가요. 우리가 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 임시정부가 한 차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임시정부 없어야 된다. 없애져야 된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창조파,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개조파 이런 식의 갈등이 있다가 결국에 이 임시정부를 쭉 이끌고 간 게 누구죠? 그 김구예요. 우리가 고수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침체된 이 임시정부를 쭉 끌고 가면서 이 김구가 조직한 게 뭐냐면 한인애국단이에요. 한인애국단. 자, 내용을 보시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자, 한인애국단에서 의거활동을 벌인 이봉창이에요. 자, 이게 거사를 치르기 전에 마지막 모습인데 보시면은 30대 초반이에요.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었는데 아주 그 마지막 자신이 거사를 치르는데 사실은 이제 목숨을 거의 내놓으려고 가는 그런 심정이었을 텐데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인물은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일본으로 넘어갔을 때도 사실 그냥 뭐 아르바이트 정도를 이렇게 하면서 근근히 이렇게 살아갔던 청년이었다고 해요. 근데 뭐 그 안에서 뭐 가사점에서도 일을 하고 뭐 여러 그 일본인 주인이 있는 이런 여러 그 상점에서 많이 일을 했었는데 이 조선인들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 뭐 핍박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우리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고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구를 직접 찾아가요. 찾아가서 아니 왜 김구 선생님 왜 이 일왕을 저격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구가 뭐 일본인 관리 하나를 죽이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 일왕을 죽이냐. 근데 이 이봉창은 본인이 뭐 이런 상점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할 때 이렇게 행사차 이런 일왕이 이렇게 지나가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손에 폭탄 하나만 있었다면 저 일왕을 죽일 수도 있겠다. 너무나 쉽게 죽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폭탄 하나만 달라. 그러면은 저 거사를 내가 치를 수 있다. 라고 했대요. 처음에 김구는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젊은 청년이 직접 찾아와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근데 이제 계속해서 같이 지내다 보면서 이 이봉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마음이 굉장히 신뢰를 많이 얻게끔 했다고 해요. 김구로 하여금.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일본 도쿄에서 일왕 히로히토의 마차에 폭탄을 투척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폭탄을 투척을 하고 다 미리 계획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뭐 다른 마차, 그러니까 일왕이 타지 않은 다른 마차를 폭탄을 투척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말아요. 자, 결국 이게 실패를 했지만, 이 거사는 실패를 했지만, 이 이봉창의 폭탄 투척에 대해서 당시 중국 신문이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안타깝게도 이 일본 국왕이 죽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저렇게 조선이라고 하는 저 작은 나라에서 우리 중국의 굉장히 중국에 많은 인구가 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식민지와 반식민지화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저렇게 젊은 청년이 이런 일들을 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죽지 않았다. 그래서 저거를 사실 일본 쪽에서 이제 빌미를 삼습니다. 그럼 너희가 이렇게 이걸 안타깝게 봤다는 얘기는 이 일왕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일본 쪽에서. 그러면서 이에 대한 이제 보복으로 일제가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쪽도 굉장히 이제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자, 당시 침체에 빠져 있었던 이 임시정부가 활기를 띠게 된 게 바로 이 이봉창의 이 일왕 폭탄 투척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임시정부가 다시 한번 어떤 중국 쪽으로부터의 또 신뢰를 얻기도 하고요. 또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또 영감을,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의지를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인물이 바로
이 윤봉길이죠. 윤봉길. 자, 보시면은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어요. 이게 일본이 이제 승리를 하고 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축하, 기념식, 그 당시에 이제 일왕 탄생 축하 겸 그다음에 전승 축하식에서 자, 당시 이제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이게 개최가 됐는데 여기에 이 윤봉길이 단상을 향해서 폭탄을 던집니다. 우리가 뭐 도시락 폭탄, 그다음에 물폭탄, 던지는 용으로 물폭탄, 그리고 이제 자기의 자결용으로다가 도시락 폭탄 이렇게 가져갔다고 해요. 근데 이 윤봉길이 단상을 향해서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의 장성과 고관들을 처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윤봉길 의거로 일본의 탄압이 강화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게 됐지만 이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윤봉길의 의견은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사가 되어서 한국 독립운동의 의기를 드높였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인애국단 김구가 조직했고요. 30년대 활약했으면서 우리가 이봉창, 윤봉길의 이런 의거 활동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무장투쟁인데요. 자, 그 군사를 이끌고 이루어졌던 그런 투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다시 떠올려 보면 1910년대 국내에서 독립운동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비밀 결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외 어떤 서간도 일대, 북간도 일대에 여러 독립운동 기지들이 마련이 됐고요. 그다음에 1920년대로 가게 되면 봉우동 전투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산리 전투, 그다음에 이어서 뭐 간도 참변, 그다음 밀산부 한우동으로 넘어가고 다시 자유시로 왔다가 타격을 받게 되면서 삼부가 성립됐던 이런 게 이제 20년대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30년대로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부터도 어떤 신의를 얻기도 하고 사이가 사실 가까워진 거죠, 중국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중 연합전선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자, 일본은요 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요. 이 만주의 독립군과 중국군이 연합전선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북만주 일대에 한국 독립군이 형성이 되고요. 자, 남만주 일대에 조선 혁명군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북만주 일대 자, 보실게요.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요쪽에 우리가 지금 지도상에서 위쪽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한국 독립군, 지청천이 이끄는 이 한국 독립군 그래서 여기에 뭐 쌍성보 전투, 그 다음에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 이런 것들이 쭉 추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만주 일대 양세봉이 주축이 되는 이 조선혁명군이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이런 전투를 쭉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시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어렵고 힘들어하는 파트가 바로 요 파트예요. 요 30년대 이 단체 파트인데 일단 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암기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조금 수월합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군 지청천이에요. 중국의 누구와 연합? 호로군하고 연합을 하게 되고요. 조선혁명군 중국의 의용군하고 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북만주, 남만주 굉장히 많이 성공을 하게 되는 이런 전투들입니다. 자, 다음은 만주 지역의 항일투쟁에서 중국 공산당 계열이 있어요. 자, 이 중국 공산당 계열의 군대 동북인민연군이 인민혁명군이 확대 개편된 군대인데 자, 이 동북항일연군인데 자, 보시면 김일성 부대가 자, 이 김일성이 북한에서 결국에는 주도권을 쥐게 된 그런 어떤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이 보천보 전투예요. 보천보를 함경남도 갑산의 보천보를 습격해가지고 국내 진공을 시도를 하게 됐던 이 보천보 전투가 말하자면 이 김일성이 북한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는 어떤 독립운동가로서 굉장히 활약했다라고 입지를 강하게 다지게 됐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이후에는 이 동북항일연군의 간부들이 반일민족연합의 통일전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됐던 이러한 조국광복회라고 하는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산당 계열에서 쭉 추진됐던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 조국광복회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중국 관내. 여러분 관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중국에는 만리장성이 있어요. 그 만리장성의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일대가 중국
관내입니다. 자, 이 일대에서는요, 민족 유일당, 이 유일당 건설을 목표로 이 의열단, 김원봉이 만들었던 이 의열단이 있어요. 이 의열단이 개별적으로 투쟁하는 거, 이걸 한계를 느끼면서 결국에는 당을 형성하고 이런 식의 어떤 조직을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여기 안에 이 김원봉이 주축이 돼서 이 의열단과 그 다음에 조소왕, 그 다음에 지청천, 그 다음에 뭐 최동호, 김규식 등의 5단체가 연합해서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민족혁명당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 조금 이 김연봉을 중심으로 한 어떤 사회주의 계열, 이런 좌파 계열이에요. 좌파 계열이 이 민족혁명당을 주도를 하게 되니까 누가 나가냐면 바로 이 지청천, 그 다음에 이런 조소왕, 이런 우파 인사들이 여기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들이 우파 인사들이 빠져나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인물이 있어요. 누가 참여를 안 했어요? 이 민족 유일당 건설인데 김구가 빠져 있어요. 김구는 여전히 아직 임시정부에서 이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독립운동 단체, 이 독립운동을 이끌고 있는,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단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데 왜 또다시 이런 민족유일당 운동을 하냐.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조직을 만드냐. 난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초창기에 이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민족혁명당이 5단체가 연합을 했고, 근데 여기에 어떤 좌파 계열의 색깔이 세지면서 지청천하고 조소왕이 빠져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 단체는 다시 뭐 조선민족 전선 연맹을 조직을 하게 되고요. 자, 이 조선민족 전선 연맹 산하의 부대로 뭐가 있냐면, 자, 보시면은 이 김원봉의 주도로 창설되었던 조선 의용대가 있습니다. 이 조선 의용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조선 의용대는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고요. 그다음에 이 중국군하고 연합해서 주로 이제 이들이 했던 것들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니면은 포로를 신문하는 등의 대일항전 이런 것들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이 민족혁명당이 있는데 이 민족혁명당이 처음에 색깔이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제 4개의 단체들이 합쳐서 처음에 추진이 되죠. 근데 색깔이 너무 좌익적으로 가게 되니까 어떤 사회주의 계열의 성격이 강화되니까 여기에서 일부가 빠져나갑니다. 그게 누구냐? 조소왕과 지청천 이런 우익 계열들이 빠져나가요. 자, 그런데 중국 관내에는 지금 이러한 민족혁명당 외에도 누가 있었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는 김구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빠져나가고 나서 이게 약화된 통일전선의 강화를 위해서 중도 좌파 단체들하고 연합한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시 결성이 됩니다. 이렇게 다시 결성이 되니까 이 안에서 김원봉이 주도해서 이 안에서 어떤 게 탄생이 되냐면 조선 의용대가 조직이 됩니다. 군대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선 의용대가 결성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조선 의용대가 이들이 주로 했던 건 뭐냐면 중국군하고 연합을 하게 되는데 정보를 수집하거나 포로를 신문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말하자면은 직접적인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후방에서 비전투를 추진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제 불만이 있는 세력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 조직 내에서도 여러 분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부 세력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조선의용대 그 화북지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국의 화북지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대일항전을 전개하는데 거기에 이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 의용대 세력 중에 일부는 이 중에서 일부는 화북지대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일부는 어디로?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파가 된다라고 하는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과정이.
자, 그래서 그러면 요 밑에 있었던 임시정부가 쭉 유지되어 있었던 이런 상태에서 임시정부 산하에 마련되었던, 조직되었던 이 한국광복군을 보게 되면 당시 이 지청천, 결국에 나중에 이 조소왕하고 이 지청천도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를 하게 돼요. 보시면은 충칭에서 상해에서 처음 시작했던 이 임시정부를 계속해서 쫓겨다니다가 마지막에 충칭의 자리를 잡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독립군들 그리고 중국 각지 활동했던 이런 청년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국 광복군을 창설을 하게 됩니다. 40년에. 자, 이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의용대 일부 흡수하게 되죠. 조선의용대 한국 광복군의 42년 무렵에 일부 흡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말하자면 여러분 1900 조금 복잡하시죠? 복잡한데 30년대부터 시작해서 40년대로 넘어가게 되는 어떤 독립운동사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 요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넘어간 거,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된 거, 요걸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한국광복군이 활약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보게 되면 초창기에는 이 한국광복군이 우리가 물론 한인애국단 이렇게 마련하면서 막 여러 활약을 했어요. 이렇게 활약을 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또 중국 정부의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주도권을 질 수가 없었어요. 이 중국 국민당의 지위를 받아야 됐습니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뭐 대일 선전포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하고도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치러지게 된 거죠. 일본과 미국의 전쟁이 치러지게 되는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선전포고문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방, 독립을 하기 위한 그 목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미얀마, 인도 전선에 파견되어서 영국군하고 연합작전을 수행을 했고요. 또 전선에서 포로신문, 암호문 번역 이런 것들 담당을 했어요. 자, 미국 전략 정보국 OSS의 도움으로 국내 정진군이 편성돼서 우리가 국내 진공작전 이렇게 들어가려고 특수훈련까지 다 받아놓고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결국에 이 일본은 미국의 원자폭탄에 의해서 본인들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의 독립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획득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분명 준비는 했지만 항복은 미국에 의해서 항복을 하게 됐기 때문에 해방 후의 상황이 어떤 우리의 주도권을 가진 상황에서 정치를 끌고 나갈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어떤 그런 미국과 소련의 어떤 휘말림 속에서 우리의 정치사가 현대 정치사가 전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로 넘어간 이 조선의용군, 이 조선의용군이죠. 이 조선의용대가 이렇게 화북지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당시에 화북지대 이 김두봉을 중심으로 조직된 조선독립동맹 산하의 군사조직으로 이 조선의용군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개편이 된 건데 뭐 중국 팔로군과 연합해서 대일항전을 전개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조선의용군이 형성이 됩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 42년 무렵에 이 조선의용대는 일부 화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되고요. 자, 일부는 한국광복군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우리 일제강점기 때 문화사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문화 파트. 자, 역사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역사 연구. 우리 쪽에서도 자꾸 일본에서 식민사관을 만들어가지고 주입시키려고 하니까 우리 민족주의 사학을 만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대표적인 인물이 국권피탈기부터 나왔죠. 박은식, 신채호. 자, 박은식 같은 경우 우리 민족의 뭘 강조했어요? 혼을 강조해요. 혼. 우리 민족의 혼. 그래서 껍데기가 망할지언정 뭐만 있으면 된다? 혼이 있으면 된다. 뭘 우리는 계속 유지시키고 보호해야 된다. 우리의 역사를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을 역임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임시정부에서 1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탄핵을 당해요. 탄핵을 당하고 2대 대통령으로 올라오는 게 바로 이 박은식이었고
그 다음에 뭐 저술했던 거는 한국 통사가 있어요. 저 통사는 우리가 이렇게 통합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픈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픈 역사, 한국 통사. 그 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뭐 이런 것들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신채호 같은 경우는 화랑정신이 난가사상을 강조했어요. 난가사상. 그리고 고대사 연구에 또 주력을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조선상고사 같은 게 있습니다. 조선사 연구초. 그리고 뭐 대한매일신보에 많이 연재했던 독사신론이랄지 아니면 또 의열단의 어떤 활동 지침서가 됐던 조선혁명선언 이런 것들 작성한 게 바로 신채호죠. 자, 그 다음에 뭐 어를 강조했던 어를 민족의 정신으로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얼 빠졌니?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이걸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민족의 영혼, 정신 이런 것들 잘 지키자라고 했던 게 정인보고요. 조선학 운동 전개를 했고 또 실학 연구에 주력을 했습니다. 자, 문일평 같은 경우는 민족 정신으로 조선 심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뭐 조선학 운동 마찬가지로 정인보, 문일평, 실학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여유당 전설을 간행했던 그 조선학 운동을 쭉 전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심에 말하자면 그 핵심 요체가 뭐냐? 그걸 우리의 한글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문일평, 조선 심을 강조했다. 이런 포인트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사회경제사학인데요. 이 사회경제사학은 일본의 식민사관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는 정체되어 있다. 이런 식민사관이 있었어요. 정체가 뭐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론을 비판하니까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똑같이 세계사처럼 고대 노예제 사회, 뭐 중세 봉건 사회, 뭐 이런 식의 어떤 역사적인 세계사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주장했던 사람 대표적으로 이 백남훈이 있습니다. 책으로는 조선사회 경제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증사학에는 이 역사적 사실을 실증적,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연구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대표적으로 박은식이나 신채호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 사학자란 말이에요. 이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역사를 감정에 치우치게 보기 때문에 어떤 우리 민족의 너무 지나친 그 민족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역사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사실에 근거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실증 사학입니다. 그래서 이병도 등이 뭐 진단학회를 조직하고 진단 학보를 발행하는 등 객관적인 연구를 전개를 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신민족주의 사학인데요. 이 신민족주의 사학은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해서 쭉 추진을 한 거예요. 1940년대 이후에 등장을 했고 대표적인 인물로는 손진태 그리고 안재홍 이런 인물들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국어연구입니다. 국어연구. 조선어 연구회. 처음에는 이게 국권피탈기에 국문연구소로부터 출발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게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선어 연구회, 그래서 연구회 열어서 뭐 한글 보급 운동 이런 것들 추진했고 또 한글 기념일인 각야날 잡지 한글을 간행을 했고요. 또 이게 조선 연구회가 쭉 이어져 오면서 조선어 학회로 이렇게 개편을 하게 되는데 자, 이윤재 이런 인물들 뭐 강연회를 통해서 한글을 보급하고요. 또 한글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 제정, 또 우리말 큰 사전 의 편찬을 시도하였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큰 사전을 사실 우리말 큰 사전을 이때 편찬을 시도했다가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돼요. 40년 무렵에 실패를 하게 되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조선어 학회 사건을 일으켜서 일본이 이 회원들을 체포 투옥하는 사건인데요. 보시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간단한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당시에, 일본이 어떤 요구하는 그런 단발령, 이런 것들 따르지 않은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집을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그 집에 어린 그 조카가 썼던 일기장을 검사를 하게 됐나 봐요. 이 일본 경찰이. 근데 그 일기장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오늘 학교에 가서 국어 공부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굉장히 혼이 났다. 뭐 이런 일기가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상하게 여겨서 학교에 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라고 봤더니 이 학생이 당시에 지금 이 뭐 민족 말살기의 국어라고 하면 조선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국어는 일본어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이 조선어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에 발각이 되면서 당시에 이 조선어를 그럼 가르치고 이걸 국어라고 가르쳤던 그런 인물들이 누구냐라고 해서 그걸 가르쳤던 이제 선생님을 쫓아가가지고 결국에는 당시에 이 조선어 학회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탄압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사건이 완전히 회원들을 전부 체포하게 되고 우리가 거의 다 만들어가고 있었던 이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가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완성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예술활동인데 보시면 연극이 있고요. 또 영화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문화사 파트에서 이 나훈규 이 영화 아리랑을 제작한 거 1920년대 상황이라는 거 요건 조금 자주 출제되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또 기타 문학활동에 뭐 1910년대 뭐 이광수, 최남선 이런 인물들이 활약을 했고요. 또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뭐 창조, 백조, 동인지, 또 개벽 등의 문학 잡지가 발간이 됐습니다. 자, 1920년대 중반으로 가게 되면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신경향파 문학인 뭐 카프가 결성을 하게 되고요. 자, 1930년대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예술성과 작품성을 강조하게 되는 순수 문학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민족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배제한 아주 순수한 문학들이 나오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이육사, 윤동주의 또 저항 문학 이런 것들이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이후에 뭐 이광수를 비롯한 최남선 이런 문인들이 일제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친일 문학 활동을 또 전개하기도 하고요. 자, 종교활동을 좀 살펴볼게요. 종교활동 보시면 국권 피탈기부터 이 종교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많이 이렇게 독립운동이나 뭐 우리의 구국운동 이런 것들을 이끈 걸 볼 수가 있어요. 개신교에서는 주로 신사참배 거부운동들을 벌이고요. 또 천주교에서는 의민단을 조직해서 청산리 전투에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천도교에서는요, 3.1운동을 주도했죠. 천도교에서. 그리고 또 제2의 뭐 3.1운동을 계획하기도 했지만 실패됐고, 기관지인 만세보, 그리고 잡지, 개벽, 어린이, 신여성, 이렇게 소년, 여성운동을 또 전개하는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자, 대종교에서는 그 일제 탄압을 피해서 교단 본부를 만주로 옮깁니다. 만주로 옮기면서 중광단을 조직을 해요. 근데 이 중광단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 북로군정서가 됩니다. 이 북로군정서를 누가 이끌었죠? 김자진이 이끌면서 청산리 대첩을 추진을 하게 돼요. 자, 대종교. 그다음에 불교 같은 경우는 자, 한용운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나 뭐 종교 역시요. 일본의 어떤 그런 친일 세력들 이거 침투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불교 같은 경우도 이거 새롭게 가야 된다. 정화운동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용운을 중심으로 조선불교 유신회를 조직해서 불교계 정화운동과 항일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불교, 미신을 타파하고 개간 사업, 저축운동, 금주와 같은 이런 새생활운동이 전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언론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언론활동 1910년대부터 40년대까지의 상황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중간에 다 한 번씩 이렇게 언급이 됐던 것들이에요. 자, 1910년대 보시면은 뭐 기간지인 매일신보를 제외한, 총독부 기간지예요. 총독부 기간지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들은 허용이 되질 않았어요. 10년대 무단통치. 자, 문화통치로 가게 되면서 조선, 동아일보, 허용을 했지만 검열, 삭제, 정간. 그래서 사실 이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요. 수차례 정간을 당합니다. 자, 30년대 오게 되면 이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가 무기한 정간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송기정의 일장기 말소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이 마라톤 선수 송기정이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게 돼서 이렇게 월계수, 이렇게 월계관과 월계수관하고 이렇게 월계수를 들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가슴팍에 우리가 한일 병합이 되면서 일본의 그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이렇게 마라톤에 출전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표정에서도 우리가 느껴지다시피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표정이 이렇게 침울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런 상황을 사진에다가 실었는데 당시에 이 동아일보 쪽에서 보시면은 이 일장기를 다 이렇게 가슴에 있는 걸 지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신문 자체가 정관이 됩니다. 무기한 정관이 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뭐 신문뿐만이 아니라요. 이 송기정 선수 자체도요. 사실은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저렇게 가슴에 있는 이 일장기를 가리려고 뭐 월계수를 위에 이렇게 같이 올렸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일본의 어떤 공격을 받아가지고 결국에 이 송기정 선수도 국내에서 제대로 이렇게 그 이후에 어떤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근데 또 어떤 그 독립의식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송기정 선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사인해달라고 이렇게 달려들고 하게 되면은 절대 뭐 일본식 언어나 그런 것들 쓰지 않고 본인만의 이름인 한글로다가 이렇게 송기정 이렇게 쓰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확고하게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자, 194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조선 동아일보가 강제로 완전하게 폐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년대 조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일장기 말소 사건이 1930년이라는 거, 그리고 조선 동아일보가 완전히 폐간된 게 1940년이라는 거,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1930년대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 일제강점기 들어갈 때요, 당시 요 일본의 어떤 통치 방식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방대하지만 1910년대 상황, 20년대 상황, 1930년대 상황을 좀 뚜렷하게 패턴화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고, 독립운동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